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를 내다보는 수많은 예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대변화인데요. 어제부터 일주일간에 걸쳐서 예상되는 올해의 대변화 중에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 날로 각국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각 분야에 이제 걸쳐서 예상되는 대변화를 어제부터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외신에서 전망하는 내용은 각각이 그 관계 특징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각종 뭐 금값이라든가 환율 전망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런 거에서 그게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그런 것을 그 판단해 보시는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 있는 분들이 그 해설하는 시각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네. 짧게만 전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전망대로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각국의 이 정치 지도자가 바뀌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제 간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일단 우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각국의 그 정책적인 지도자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학계에서 새로운 그 대통령이라든가 총리가 되면 정책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럼요. 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 지도자가 많이 바뀔 만큼 정책도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또 정책을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지난 그 8년 동안 금융 완화 정책에서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네. 정책적으로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금융 완화 정책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재정 정책 쪽으로 돌아선다. 요거 시간을 갖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국가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재정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 아무래도 미국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정책 변화의 선두격은 세계경제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확실히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단하다 표시할 만큼 네. 종전에 사실 많이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기업인의 특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제 각종 금융인의 그 신년사에서 보면 익숙한 것로부터 탈피해라 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신년어를 제시하신 금융의 네. CEO도 있는데 이 CEO도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기업은 변화에 사실 거기 잘 적응하면 기업이 생존하는 거고 변화에 뒤치면 사실상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더더구나 지금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은 정책을 많이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 완화 정책에서 이제는 재정 정책을 돌아서는데요. 사실상 그 재정 정책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미국의 재건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낙후된 도로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분야가 이렇게 경제 전체의 공공재 부분에서 효율성 증대시켜야 기업들의 활동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가 있고 국민들도 그러한 공동재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930년대에 그때 루즈벨트 상황과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월가에서 보면 케인즈원 트럼프 정책 내지는 제2의 루즈벨트 정책 네.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올해는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낙후된 SOC 분야 이런 것이 주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이런 분야에 집중하고 또 미국이 SOC에 투자하면 다른 국가들도 SOC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책이 동조화되기 때문에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재정 정책에서는 항상 재정 지출 쪽이 있습니다는 또 한 가지는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역시 기업인은 대부분 다 세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업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상 기업의 여러 가지 금전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기업에 우대하는 정책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우대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역시 감수 정책을 추진한 거다. 기업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 정책의 또 하나의 틀에 해당되는 재정 수입 정책 측에서는 소위 제2의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세계 각국들의 정책 동조화 측면에서는 올해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두격을
이렇게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도 그렇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재정 정책을 주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금융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필요성은 느끼는 상태다. 네. 또 어느 때보다도 금융 완화의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은 드라기 총재가 신년사에도 얘기했습니다는 금융 완화가 필요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금융 완화가 될 수 있는 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왜 금융 완화가 필요하냐면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고 이 네덜란드 총선을 비롯해서 각국 국가 지도자가 바뀌기 때문에 네. 완충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국가 지도자가 바뀌거나 브렉시트 EU 통합의 틀이 깨질 때는 이것을 경제적으로 좀 안충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선 특히 돈을 공급하는 이러한 그 양적 정책 규모 자체는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도 확대할 필요성도 느끼는 것이 올해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3월 말에 예정돼 있는 양적 정책 시한을 사실상 연장시키긴 했습니다는 12월 말로 보통 이제 일몰 정책의 시한을 6개월 정도 연장시키는 것은 사실 그것은 굉장히 긴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당신은 이론이 그렇게 뭐 이렇게 국제금융 전문가를 얘기하는데 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 긴축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네. 통화정책의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정책의 시차는 9개월에서 1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정책 시한을 연장시키는 게 금융 완화가 아니고 네. 그것이 오히려 긴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시차보다 짧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적 정책 시한을 연장시키는 쓴다는 가장 중요한 월별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네. 800에서 600으로.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 이렇게 출구 전략, 엑스트루지, 소프트 출구 전략을 이미 이 유럽에서 가져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적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국가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뭐해서 마련하느냐 하면 금융 분야에 돈을 풀어서 그 완충 장치를 못 마련한다면 네. 다른 정책의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 정책 쪽으로 간다. 재정 정책 쪽으로 가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도 당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금리 인상이든 금리 인하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호 부총리께 어떻게 하냐. 재정 정책 당신 좀 담당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지금의 유럽의 드라기 총재 입장이다. 네. 당신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 완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그렇게 썩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각국의 재정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은 ECB에서 결정되거든요. 네. 19개 회원국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든요. 19개 회원국들이 통합해서 ECB 결정하는데 재정 정책은 재정 부분은 지금 각국들이 협의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재정력이.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하는 측면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이제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정책 틀에 있어서 보면 ECB는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도 재정 정책은 뭐냐 유로 펀드가 발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각각의 현국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럽 입장에서 재정 정책을 갖고 갈 수 있는 여건 자체도 상당히 힘든 여건이 올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미국과 달리 또 유럽 쪽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과 정책 기조를 같이 해왔던 일본이 있죠. 근데 또 유럽보다 앞서서 이제 재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본 쪽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일본 쪽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네, 일본은 사실 특히 유럽의 재정 위기가 봉착했던 2011년 이후에는 ECB와 BOJ가 같이 궤도를 같이 했죠. 네, 그런데 BOJ와 궤도를 같이 할 때 정책의 맥이 비슷했던 것은 ECB와 거의 동일했던 시각인데요. 왜냐하면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면서 금융 완화를 주도할 때 그때 당시 아베 총리가 취임했었고 아베 정부가 경제정책의 틀이 아베노믹스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가라 하는 사람도. 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1단계가 금융 완화고 2단계는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금융 완화는 하마다 고이치시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의 틀은 혼다 S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금융 완화 부분이 발권력 반영하는 문제, 그다음에 미국식 양적완화 정책 추진하는 문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추진하는 문제 한계를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 아베노믹스를 다시 연장시키기 위해서 2단계 재정정책 쪽으로 틀을 같이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재정정책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미국식으로 SOC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측면을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가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책의 틀이 이론 접근과 간전 정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간전 정책의 이론적 틀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SOC 투자보다는 간정책, 다시 말하면 케인즈의 균형재정성 승인은 조세를 100으로 들여서 100으로 지출하면 균형재정성 승부가 1이기 때문에 100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된다는 것이 혼다 엔스로의 아베노 2단계에 해당되는 재정정책의 틀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국가와는 재정정책을 같이 간다 해도 본질적 내역에서는 다른 틀을 갖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일본 쪽까지 이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좀 이제 대국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중국도 정책적으로 올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선진국들과도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이런 방침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연초부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도 경제 대국이고 G2 차이아메리카에서 경제 정책의 정책 대결하는 상태에서 보면 자 후발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때 가장 중요한 틀은 선도 국가의 같이 정책적으로 같이 가는 틀과 비슷하다.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지만 올해에 작년 12월 달에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정책과 거의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자 13조 개년 계획이 2년 차를 맞는 상태에서 SOC 투자를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작년 12월 달에 결정을 됐고요. 또 한 가지 대외적으로 보면 AI 뱅크 2년째를 맞으면서 이제는 사업 계획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1대1로 계획은 뭡니까? 내륙으로 신실크로드, 해상 개척은 전부 SOC 투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의 추진한 정책과 거의 유사한 것이 지금 중국의 재정 정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과 미국과 하나의 틀은 뭐냐면 경제 사이클이 바뀌기 때문에 자 미국은 금융위기가 당했을 때 그 금융위 치유했던 것이 금융의 위기를 발생했던 것이 치유해 갔는데 중국은 그동안 사실상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준 상태에서 오히려 금융 사이드는 굉장히 문제를 키워왔다는 얘기죠. 그게 네. 뭐냐? 과다한 부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은 재정 정책으로 풀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달리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 쪽으로 그 부분을 풀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쪽이라든가 목표 성장률 달성하는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구조적 문제라든가 AI 뱅크의 문제는 사실 재정 정책의 틀로 갈고 네.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다 부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 정부를 비롯해서 이런 그 과다 부채 문제를 특히 하고요. 부동산 거품 문제는 금융 긴축의 틀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그러면 중국도 금융 긴축으로 다른 요인이지만 금융 긴축이라면 미국의 지금 금융 긴축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원인은 다른 데 있지만 틀은 똑같이 가져간다. 아. 이게 사실상 강대국들이 갈등이 심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가져간다 하는 그러네요. 이런 측면과 한번 올해 정책의 틀을 볼 때 잘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또 한국도 경기 침체라든지 뭐 올해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또 필요한 게 혹시 재정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시간 관계에서 우선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통화 정책을 가져갈 수 없죠.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국가 한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미국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 금리 인상 쪽으로 그쪽은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께서는 과거에 비해서 총재에 비해서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경제 정책을 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재정 쪽에 이렇게 좀 담당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시사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반드시 이주열 총재와 유일호 부총리 간의 갈등으로 붙이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재정은 담당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뭐 금리를 내려라 이런 쪽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좀 바뀌셔서 네. 재정 여유가 있는 쪽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유로 부총리께서도 추경편산 하는데요. 이 추경편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중적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추경편성을 자꾸 하면 땜질을 자꾸 하면 사실 재정 정책의 효과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성께서 경제 주체들이 익스펙테이션을 기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추경 편성하는 것보다는 네. 땜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재정 조절, 피스칼 룰을 활용한 재정의 여유가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해서 경기 부양이라든가 지금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채경 경기 아꼈던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좀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는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 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로 부총리도 사실 챙기감을 먹혀서 당신이 유약하다를 이미지가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정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 준칙을 통해서 통화 정책에 이렇게 여지가 적은 것을 한 몸에 받아서 당신들이 잘하면 이후에 유로 부총리가 대선이 어려울 때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경제 생활을 하면 차차기 정도에는 또 유로 부총리께서 대선에 나오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뛰어넘는 얘기를 했습니다는 그만큼 유로 부총리께서 올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 최근에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볼 때 역시 유로 부총리께서 그런 감각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국민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내용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신흥국들은 또 올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킬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흥국들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도 지금은 뭐 중국이 있고 맞으면 저 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에 네. 천차만별 과거처럼 그렇죠. 신흥국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올해 들어서 방송을 할 때 신흥국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갖고 좀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히 줄이면 압축해서, 네.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대내 문제가 있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야 된다는 대외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상충돼 있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올해 신흥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현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경제 여건은 천차만별이지만 갖고 있는 현안은 사실 대내적으로는 경기 부양, 대외적으로는 자기 미탈 방지, 갖고 있는 문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수단 가지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그런 국가들은 올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 있을 정책 목표와 수단을 같이 가는 팀버그 정리한 팀버그 정리에서 정책 목표와 수단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 부양은 재정 정책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자금 이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과 같은 금융 인척을 이렇게 동조시켜서 자금 이탈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흥국 중에서 과다 채무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과다 채무국들. 네. 과다 채무국들. 그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레자일 5 국가인데요. 네. 사실 프레자일 5 국가들은 이러한 팀버겐 정리에 의한 정책 목표대의 수단대로 가져가는 이런 것이 정책 수단이 제일 때 이 국가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 국가들은 굉장히 지금 올해 어려울 거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정치로 안정된 국가가 있습니다. 이 푸틴 같은 러시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보호주의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적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가 되거든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올해 상당 부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런 국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신흥국은 정책적으로 보면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부 문제는 재정 정책, 대외적으로는 자금 이탈 방지에 금리 인상 쪽에 초미의 관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정책적으로 재정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경우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또 가지시고 또 시사점을 던져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끝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요. 이 대목이 이제 오늘 주식 투자하고 방송하시는 분들 또 기업 경영하시는 분한테 좀 많이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시험 강의상 좀 간단히만 요약할게요. 이제는 지난 8년 동안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에 좀 눈을 돌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사업계획이든 투자계획이든 전부 재정정책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도
이제는 제넷 옐런 같은 중앙은행 총재 입에 관심을 갖지 마시래. 좀 덜 관심을 갖고 양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지난 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또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이 문제에 대해 이거 좀 우선순위를 좀 뒤쪽으로 놓으시고 오히려 각국의 재정 정책 쪽 주다 되니까 제넷 옐런의 입보다는 스무신인가요? 미국의 재무장관 것처럼 네. 각국의 재무장관 입은 이주열 총재 입보다는 위로 부총재 입을 더 중시하고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쪽을 양적으로 정책이라든가 금리 변경보다는 그쪽에 더 관심을 둬서 재테크 시장을 읽고 주식시장을 읽어가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재정정책에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렇게 지금 1등 이렇게 금융사를 만들어 주신 여러 사람들 이렇게 CEO 분들 보고 회장들 보면 이제는 뭐냐 선진국 국채는 재미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지금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재테크 시장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런 쪽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자 기업이든 특히 한국 기업이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SOC 분야는 올해 많은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 새롭게 뉴 프론티어 입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종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SOC 시장 미국에 지금 각종 계획이 많거든요. 오늘 좀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는 뭐 허드슨 개발 현대든가 캘리포니아의 선상철도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AI 뱅크에 따른 SOC 투자 계획을 그 월드뱅크에 나오는 계획들 좀 다 투자 계획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다음에 한번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이 전부 계획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SOC 한데요. 지금 정작 네. 한국에서 그런 국내 기업들이 갈 때는 그런 국가가 좀 이렇게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 타워를 갖고 그것을 막 해서 밀어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런 측면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다 보니까 네. 새로운 이런 정책 변화, 국가 지도자 반응에서 루트렌드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이 그러한 선도의 입장을 하지 못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놓치면 탈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정책 변화를 읽어야 될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대목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상태에서 뭐 정부의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서 의지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의지하죠. 기업이 단독으로 이렇게 SOC 시절에 놓치면 안 되니까 큰 영향이 형성되니까 기업이 단독으로 이런 분야에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올해에는 SOC 관련주를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